지금부터는 또 야당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어제 대선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15명이 예비 후보 신청을 했고요. 오는 3일까지 당 선관위가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2일까지 예비 경선 참여 후보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모두가 다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비 후보 발표하겠다. 아무래도 10명을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요 후보들 사이에 지금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준이는 이제 막을 내렸고 선관위가 출범한 가운데 이 경선 룰을 다시 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서 우리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대 당에서 그야말로 만만한 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경우 그 후보를 찍을 수 있다. 이것이 역선택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필요 없다. 지금 후보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박사님 이거 필요합니까?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역선택 이야기가 왜 뜨겁게 나오냐.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 대세론에 균열이 갔어요. 그동안 좀 압도적인 지지를 달리고 있다가 지금 뭔가 간격이 좁혀지면서 홍준표 후보가 격차를 줄이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저력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이 경선 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 운명이 좌우되니까 사생결단하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선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역선택 그러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찝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투표에서 역선택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역선택에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조항을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권교체 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역선택을 잡아낼 수 없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선택이라는 거는 뭔가 수천 명 정도의 유권자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 다 아시다시피 무작위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선택 조항이 방지 조항이 굳이 필요할까? 지금 이 야당의 당 역사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대선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넣는다는 것, 그것도 경준이가 만들었던 룰을 최고위의 추인까지 받았던 거를 선관위원장이 갑자기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반대한다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사님께서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룰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몇 후보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바꾼다. 그럼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큰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룰은 아주 민감한 거고요. 이미 결정돼 있는 룰을 바꾸려고 하면 모든 후보가 동의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명의 후보라도 반대하면 그 룰을 바꾸는 것 자체가 당내 분란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또 그 경선 룰을 바꾸게 되면 특정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은. 그런 구도로 가는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도 투표하지만 중도층도 투표하고 반대 사람도 투표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동일하게 경선을 해야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후보를 뽑았는데 나중에 본선에 가서 그럼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해도 역선택 방지를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대선 본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지금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지 않는 이상 경선 룰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후보들 입장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홍준표 의원, 최근에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역선택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데 이 당시에는 또 다른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당시 대표로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당 후보를 뽑는 투표권 줄 수가 없다. 여론조사 규정 과거에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고 이번에 당원을 그래서 바꿨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 얘기가 온라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캠프에서는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지방선거 대선이니까 다르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저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지금 하는 말과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확장성을 지금 노리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반대로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져서 결국 말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방선거와 대선이 다르다는 특징을 얘기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난 재보선에도 역선택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홍준표 의원의 또 후보의 저런 말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꿨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정말 급격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눈에 띄고요. 확장성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역선택 차원에서 왜곡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의 추격전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그동안 1위 하던 윤 총장 측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거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홍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마음을 주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당 대표와 또 윤 총장 캠프와의 어떤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홍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네. 당대표는 어쨌든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30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2030이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당대표로 자기들을 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범야권 후보 이제 다 쳐가지고 여야를 다 합치면은 윤 총장이 더 앞서요. 그런데 범보수 후보만 갖고 딱 조사를 해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격차를 누가 좁히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뭐 호남 20대 이런 분들이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 이거 혹시 만만해서 역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 의원 측은 내가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확장성이 있는 거야. 중도 확장성 내가 있다. 지금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집토끼 잡는 데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확장하고 있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지금까지 10% 넘어본 적이 없는데 호남 분들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홍준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확장성 그리고 아울러서 역선택 이 부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만만한 게 아니다. 물론 만만한 분 아니죠. 지난 2017년에도 대선 출마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지지율 2위를 기록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저쪽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는 것이 우리 당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역선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경준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당 선관위 정관홍 전 총리가 이제 정홍원 전 총리가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한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회의를 열어서 당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 후보는 어떤 룰이 정해지든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캠프에서 입장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역선택 방지 조항, 즉 경선룰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정말 정식적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면은 어떤 파장을 낳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선거에서는 보수 지지층만 뽑는 게 아닙니다. 무당층, 민주당원, 정의당원, 그리고 지금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인데,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힘으로써 만약에 우리 편끼리만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본선 경쟁력이 매우 줄어들 수가 있고 정권 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정치를 하는데 큰 대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제사장을 차리고 나서 왜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제사상이라는 거는 어떤 국민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가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제밥에 더 관심이 있고 누가 더 먹을 것인가, 이 제사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실제로 당신과 민심이 꼭 별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범위를 좁히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사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그 정도로 지금 윤 후보 측이 많이 쫓기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대선 주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일테면은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할 때 나는 평생 공화당원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싫어 하면서 바이든을 찍어서 바이든이 됐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절대 갇히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당내 주자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원장 사퇴하라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가 물론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인데, 그때는 뭐 선관위를 맡게 될지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한 뒤에 편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선룰 바꾸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1위 주자 측에서는 경선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진다면 선관위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저는 그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룰 바꾸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지게 되고요. 경선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게 되고 당내 분란으로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져요, 점점점. 그런 거는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어느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순간 선관위의 중립성은 이제 의심을 받게 돼요. 네.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경선 룰 이거 바꾸는 것 때문에 결국은 후보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게 당내 분란으로 커지고 계파 간의 싸움으로 커지게 되고, 그럼 당이 불란해서 나중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은 당이 나눠질 수도 있는 위험성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선관위에 경준위에 있었던, 즉 경선 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준에서 이미 결정했고 최고위원회 인준까지 받은 룰이기 때문에 이 룰을 바꾸는데 선관위원장이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관위 상식적 관점에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정홍원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선관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려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안 그랬으면 그냥 경선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겠죠. 그런데 네. 이걸 다시 검토한다. 이 말은 결국 바꿀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성이 상실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관위원장의 발언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만 선관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또 최고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네. 또 후보들과의 관계, 즉 선관위가 모든 것을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후보들 간에 또 후보 캠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후보인 유리하고 어떤 후보인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자체는 선관위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